내가 숨기고 싶었던 단점을 남에게 들키거나 혹은 남이 들췄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건 물론이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내가 가진 단점 뒤에 그렇지만 이라는 말을 붙여보면 열등감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키가 작다. 그렇지만 성격이 좋다. 나는 느릿느릿하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신중하다. 라는 식으로요. 어떠신가요? 나는 키가 작고 느릿느릿하다와는 전혀 느낌이 다르죠.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렇지만의 힘, 한번 믿어볼 만하죠. 2014년 6월 21일 토요일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남경태의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 3시부터 5시까지는 화제의 베스트셀러 신준모의 어떤 하루, 5시부터 8시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김진희의 봄나들이 봉봉,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EBS 경청 이유미의 사물의 시선이 방송됩니다. 먼저 이번 주 고전 읽기에서는 남경태의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가 방송됐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읽은 전쟁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국제 질서를 탄생시키고 완성시킨 고대와 중세의 전쟁부터 국제 질서를 재편한 근대의 전쟁까지 인류가 겪어온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과 진행 과정, 전쟁이 불러온 결과를 넓은 시각으로 서술하면서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주는데요. 우리가 역사책 속에서 한 번쯤은 만나봤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 전쟁 이야기, 남경태의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트로이 전쟁. 신화에서 역사로. 트로이는 그것이 땅속에 파묻혀 실제로 사라진 기원전 13세기부터 서기 19세기까지 무려 3000년 이상이나 전설의 도시로 남아있었다.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로 전해지는 트로이 전쟁도 2000년이 넘도록 전설일 뿐이었다. 그 전설을 실제 역사로 만든 사람은 19세기 독일의 기업가인 하이니 슐리만이다.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번 그는 독학으로 고고학 지식을 습득하고 나서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전쟁 장면을 토대로 추적을 거듭한 끝에 1870년 터키의 서북부 해안에서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했다. 어릴 때 책에서 읽은 전설에 대한 믿음, 끈질긴 인내, 그리고 고대의 보물에 대한 욕심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신화 속의 트로이 전쟁. 땅에 묻힌 지 3000년이나 지나서야 햇빛을 본 탓에 트로이 전쟁은 신화와 역사의 이중적인 측면을 지닌다. 먼저 신화를 보자. 호메로스와 베르길레우스가 전하는 트로이 전쟁은 신들의 장난 때문에 빚어진다. 신들의 결혼식 만찬에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는 그리스인 황금 사과를 만찬장에 던진다. 당연히 아름다움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등 세 여신이 그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 다툰다. 그 꼴을 본 제우스는 양치기인 파리스에게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판결을 의뢰한다. 세 여신은 파리스에게 각각 뇌물을 바치는데 파리스는 결국 아프로디테의 손을 들어준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다. 파리스가 아내감으로 지목한 여자는 불행하게도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인 헬레네였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헬레네를 꿰어 함께 트로이로 달아난다. 파리스는 원래 트로이 왕자였으나 장차 나라의 화근이 되리라는 신탁에 의해 신분을 감추고 그리스에서 자랐다. 그러자 그리스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메넬리우스는 다른 족장들을 부추겨 트로이 공격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이리하여 메넬라우스의 형인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아이아스, 디오메데스 등 당시 그리스의 영웅들을 총망라한 대규모 원정군이 편성된다.
그리스와 트로이는 양측 모두 신들의 지원과 간섭을 받으면서 이후 10년간을 싸운다. 최후의 승자는 그리스였다. 오디세우스가 세운 계략을 따라 그리스는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 트로이 성 앞에 놔두고 뱃머리를 돌려 철군하는 척했다. 트로이군은 기뻐하며 그 목마를 성에 들여놓았다. 밤이 되자 그때까지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은 몰래 성문을 열어놓았고 그리스군이 물밀듯 쳐들어왔다. 이렇게 트로이는 함락되었다. 트로이아는 계속해서 버티었다. 그리스군도 무력으로는 성을 떨어뜨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절망하고 말았다. 결국 오디세우스가 한 가지 꾀를 내었고 그리스군은 그의 제안대로 하기로 했다. 그리스군은 일단 포위를 푸는 척했다. 그들은 위장전술의 일환으로 선단의 일부를 철수시켜 가까운 섬에다 숨겨놓기까지 했다. 이어서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만들었다. 그들은 그 목마가 아테나 여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한 제물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그 목마 안에는 무장한 장수들이 꽉 차 있었다. 남아있던 그리스군도 각기 함선으로 돌아가 트로이아를 완전히 철수하는 척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돛을 올리고 항구를 떠났다. 트로이아군은 진영이 풀리고 선단이 항구를 떠나는 것을 보고 적군이 포위를 풀고 완전 철수하는 것으로 믿었다. 트로이아 백성들은 성문을 열고 나와 오래 미뤄두었던 자유를 한껏 즐기며 진영이 있던 곳을 구경하러 다녔다. 그 목마가 트로이아 백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물론이었다. 아니,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을까? 전리품이니까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해. 에이, 말도 안 되네. 그건 위험한 짓이야. 모두가 주저하고 있었을 때 포세이돈 신전에서 신관을 지내는 라오콘이라는 사람이 부르짖었다. 시민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짓들입니까?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선물을 준데도 겁이 납니다. 라오콘은 목마의 옆구리를 향해 들고 있던 창을 던졌다. 창은 목마의 옆구리에 명중했다. 신음소리와도 흡사했다. 그로부터 별다른 일이 없었더라면 트로이아 시민들은 라오콘의 충고를 받아들여 문제의 목마를 때려 부수고 그 속에 숨은 그리스인들을 남김없이 죽였으리라. 그러나 바로 그때 저쪽에서 사람들이 달려왔다. 그리스인 포로인 듯한 사람이 그들에게 끌려왔다. 그 사내는 겁에 질려 사색이 되어 있었다. 사내가 트로이아군 장수들 앞에 끌려 나오자 장수들은 그를 달랬다. 묻는 말에만 정직하게 대답하면 살려주겠다. 너는 누구냐? 저는 신혼이라는 그리스인인데 오디세우스의 미움을 사서 출항하는 그리스 함대에 타지 못하고 낙오되었습니다. 이 목마는 무엇이냐? 이 목마는 아테네 여신의 분노를 삭히기 위해 만든 제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느냐? 만일의 목마가 트로이아군의 수중에 들어가면 트로이아군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칼카스의 예언에 따라서 목마가 성 안으로 끌려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혼의 증언은 트로이아인들 귀에 솔깃하게 들렸다. 아유, 어떻게 하든지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썩 기분 좋은 예언을 성취시켜 보겠어.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불가사의한 사건까지 겹쳐 트로이아인들의 마음속에 조금 남아있던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불가사의한 사건이란 다름이 아니라 큰 뱀 2마리가 나타나 해상을 누비다가 이윽고 육지로 올라온 것이었다. 트로이아인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이리저리 도망쳐 다녔다. 뱀은 라오콘과 그의 2 아들이 서 있는 곳을 덮쳐 먼저 그의 아들을 습격, 몸을 감고는 얼굴에다 도끼를 뿜었다. 아버지 라오콘은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자신도 잡혀서 뱀에게 감기게 되었다. 삼부자는 뱀의 또아리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지만 뱀은 삼부자를 잔뜩 감고는 온몸에 힘을 주었다. 삼부자는 곧 숨이 막혀 죽고 말았다. 네, 저건 신성한 목마에 대한 라오콘의 무례를 벌하려고 신들이 뱀을 보낸 게 틀림없어. 그들은 정식으로 의식을 베풀고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일 준비를 했다. 의식은 노래와 승리의 환호로 베풀어졌으니 그날은 축제로 저물었다. 밤이 되자 첩자 신혼의 신호로 목마에서 빠져나온 그리스 장수들은 그리스군을 입성시키려고 성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스군 병력은 야음을 이용해서 이미 성에서 가까운 곳까지 와 있었다. 성 안은 곧 불바다가 됐다. 축제의 피로에 지쳐 잠들어 있던 트로이아 백성들은 차례로 참살당했고 트로이아 성은 그리스군 수중으로 떨어졌다. 역사 속의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에서 신화의 포장을 벗기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현실의 트로이 전쟁은 신들의 장난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전개된다.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13세기 중반에 그리스가 지중해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그때까지 지중해를 주름잡고 있던 것은 이집트와 히타이트로 대표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적자인 오리엔트 세계였다. 고대 로마인들은 오리엔트에서 문명을 전해받았다는 뜻에서 빛은 동방에서 라는 말을 사용했다. 당시에는 그리스는 물론 훗날 서양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로마나 서유럽은 야만인들이 사는 오지 같았다. 오리엔트의 발달한 문명은 점차 서쪽의 에게해 일대로 퍼지면서 제일 먼저 크레타 섬에 정착했다. 이것이 크노소스 궁전으로 유명한 크레타 문명이다. 한편 그리스에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아리아인이 발칸 반도와 펠레폰네소스 반도까지 남하하면서 토착 원주민과 섞여 문명이 시작됐다. 이들은 크레타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 미케네 문명을 꼽혔다. 토질이 척박하고 산지가 많은 그리스에는 농경이 발달할 여지가 없었다. 거친 토양과 건조한 기후에도 잘 자라는 포도와 올리브만이 재배 가능한 작물이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일찌감치 포도와 올리브를 가지고 무역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무역 활동이란 실상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약탈과 해적질이나 다름없었다. 이들의 해적질이 활발해지면서 기원전 13세기부터 오리엔트의 강국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지중해 일대는 강력한 패자가 사라지고 군웅이 활과하는 시대를 맞았다. 이 틈을 타서 그리스인들은 에게해 일대를 장악하려 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터키 서부 에게해 연안인 이오니아 지역의 국가들이었다. 그리고 트로이는 바로 그 길목에 있는 국가였다. 결국 트로이 전쟁은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신구 세력 간에 벌어진 전쟁이었다. 신화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리스는 트로이 정복을 계기로 지중해의 주인이 되었고 미케네 문명을 활짝 꽃피웠다. 이때부터 지중해 일대는 오리엔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역사를 지니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서구 문명의 기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하지만 트로이 전쟁은 현실적인 결과 외에도 신화적 파급력도 대단히 컸다. 트로이 전쟁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무대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1000년이 더 지난 로마 시대에는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니네이드를 낳았고 그 시의 한 장면을 담은 조각상 라오콘과 두 아들의 소재가 되었다. 트로이의 점술사 라오콘은 그리스군의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지 말라고 경고한다. 포세이돈이 보낸 뱀에 감겨 두 아들은 함께 죽는다. 특히 파리스와 헬렌의 부부는 수천 년 뒤에까지 유명인사가 되었다. 남편은 17세기 요하임 테와엘 클로드 로랭이 각각 다른 회화작품으로 남긴 파리스의 판결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아내는 알렉산드로스 시대의 헬레니즘이라는 찬란한 고대 문화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남았다. 그뿐 아니라 약점이라는 뜻의 아킬레스건이나 탐험의 대명사로 쓰이는 오디세이 등의 용어들도 트로이 전쟁이 없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트로이 전쟁은 당시로서는 그리스의 지중해의 패자가 되었다는 결과가 더 중요했겠지만 오늘날 우리로서는 인류 정신사에 남긴 신화적 의미가 더 큰지도 모를 일이다. 페르시아 전쟁.
마라톤의 대결전. 찬란했던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 이후 중심 도시인 미케네가 쇠퇴하면서 점차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결정타를 가한 것은 바로 북쪽에서 내려온 도리아인이었다. 이들이 그리스 반도 남쪽까지 정복하면서 그리스는 300년간의 암흑시대를 맞는다. 암흑시대가 끝나는 기원전 8세기부터 그리스는 폴리스 시대가 되었다. 이때는 마침 중국에서도 도시국가를 지배하면서 서로 다툼을 벌이는 춘추 시대의 시작이니 가히 세계적인 폴리스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처럼 중원이라는 중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도시국가들이 서로 극심한 전쟁을 벌였지만 그리스는 특별히 중심이라 할 만한 넓은 지역이 없었고 일찍부터 해상 진출을 시작했다. 그 때문에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서로 각축을 벌이다가도 대외적인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한데 뭉쳤다. 그렇게 단결하여 이긴 전쟁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다. 최초로 맞붙은 동서양 도리아의 침입 이후 이오니아에는 그리스인이 이주하여 건설한 폴리스들이 많았다. 그런데 기원전 6세기 말부터 이오니아에서 범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동방의 신흥 강국 페르시아가 서쪽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르시아가 대체 어떤 나라야?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남부 페르세폴리스에서 발흥한 제국이었으니 지중해 연해 지역에만 익숙한 그리스인들이 잘 알 리가 없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이력서를 받아본 그리스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거기에는 페르시아가 50여 년 전에 강대국 리디아를 간단히 멸망시켰다고 되어 있었던 것이다. 리디아는 강력한 정복 제국 아시리아가 4개로 분열하면서 생긴 제국으로 소아시아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왕인 다리우스의 이름은 금세 그리스 반도 전역에 악의 화신으로 퍼져나갔다. 나라가 위급한 판에 세력 다툼이라니 대적이 출현하자 폴리스들은 서로 간의 다툼을 그만두고 단결하여 맞서기 시작했다. 물론 근대적인 개념의 민족의식은 아니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공동 행동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서양 세계의 최초로 문명의 빛을 던져준 동양의 공격자와 그 빛을 받아 문명의 꽃을 피운 서양의 수호자 간의 최초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페르시아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그리스를 공략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는 이오니아의 그리스계 폴리스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나서 기원전 492년 먼저 육로로 그리스 공격을 계획했다. 너비 2km도 채 안 되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 트라키아를 며칠만 행군하면 곧바로 그리스 북부다. 그러나 좁은 해협일수록 물살이 거친 법. 첫 번째 시도는 폭풍을 만나 함대가 손상되는 바람에 실패했다. 해적 활동의 경험을 무기로 2년 뒤 다리우스는 재차 공격을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함대로 병력을 실어 나르기로 했다. 아테네 근처의 마라톤 평야에 페르시아 대군이 집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절망했다. 차라리 2년 전에 맞붙었더라면. 그 사이 아테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스파르타가 약속을 깨고 군대를 보내지 않는 바람에 아테네는 홀로 강적을 맡게 된 것이다. 여기서 아테네군은 밀집 대형이라는 신형 전술을 선보였다. 궁수와 기병으로 오리엔트를 정복한 페르시아군에게 그리스의 밀집 대형은 낯선 것이었다. 더구나 그리스의 지형은 페르시아가 자랑하는 기병 작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보병끼리의 싸움이라면 농노와 고원적들로 이루어진 페르시아 보병으로서는 고도로 훈련된 중간층 출신의 그리스 보병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더구나 아테네군의 밀집 대형은 튼튼할 뿐더러 기동성도 뛰어났다. 기원전 6세기부터 아테네군은 무거운 청동제 흉갑 대신 질긴 배나 가죽으로 만든 간편한 갑옷과 모자처럼 작은 투구를 사용해왔다. 밀티아데스 장군의 지휘 아래 달리는 중장 보병의 밀집 전술로 아테네군은 마라톤 전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거두었다. 1890년 마라톤에서는 당시의 격전에서 숨진 그리스 병사들의 유해 192구가 발굴되었다. 그리스 병사
페이디페데스는 먼 길을 단숨에 내달려 아테네 시민들에게 예상 밖의 승전보를 전하고 숨졌다. 올림픽의 마라톤 경주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과연 당시 페르시아군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혹시 몇 척의 배를 타고 온 선발대 정도가 아니었을까? 정면 대결이었다면 어떻게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밀집 대형이라 해도 모두가 수비만 하면 골을 넣을 수 없지 않은가? 더욱이 당시 오리엔트는 이미 기원전 1000년부터 철기 시대였으며 그리스는 아직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시대였다. 2차전의 의문은 3차전에서 풀린다. 그리스는 10년 뒤에 벌어진 3차전에서도 고전 끝에 신승하지만 그 원동력은 육군이 아니라 준비해 두었던 대함대 덕분이었다. 다리우스를 계승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르는 1차전에서처럼 육로를 통해 그리스 북부로 쳐들어왔다. 16만의 병력과 1207척의 전함, 3000척의 보급선을 거느린 대군이었다. 스파르타의 정예병들은 그리스 중부의 테르모필라이의 요새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아 싸웠으나 전멸하고 말았다. 페르시아군은 아티카 평원을 거쳐 아테네로 물밀듯 쳐들어왔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과감히 짝이 없는 전략을 구사한다. 아테네 시민들을 철수시키고 해군력으로 맞서기로 한 것이다. 이리하여 아테네 부근의 살라미스까지 적을 유인한 그리스군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비록 육군은 보잘것없지만 수백 년 동안 해적질로 지중해를 주름잡았던 그리스가 아니던가. 그리스를 구한 건 바로 그 해적질의 경험이었다. 민주주의의 승리? 3차전으로 이미 대세는 결정됐다. 페르시아는 분명 강대국이지만 그리스를 정복할 수 없음은 명백해졌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1년 뒤인 기원전 479년 페르시아는 다시 육로로 침공하여 아테네를 파괴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에서 뒤질 게 없는 그리스도 정면 대결로 맞섰다. 폴리스 연합군은 10만의 병력으로 플라타이아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파하는 한편 해군도 에게해의 사모스 섬에 주둔 중인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하여 완승을 거두었다. 이후 그리스는 15세기에 투르크의 공격을 받을 때까지 2000년 동안 아시아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 4차례라고는 하지만 실상 양측이 전쟁다운 전쟁으로 맞선 것은 3차전뿐이다. 결국 페르시아 전쟁의 승패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판가름 난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당시 페르시아가 문명의 오지인 서방으로의 진출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오늘날의 서양사에서는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게 수상쩍다. 우리가 주로 의존하는 서양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전쟁을 동양의 전제정치와 그리스의 민주정치가 대결하여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를 계기로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발달시키고 지중해의 패자가 되어 오늘날 서양 문명의 모태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고대의 민주주의를 근대적 민주주의와 혼동하면 곤란하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역사는 대충 다음 단계들을 거친다. 1. 도시국가. 그리스의 폴리스,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국, 일본의 야마토 정권. 2. 고대적 전제국가. 유럽의 로마 제국, 중국의 고대 제국들, 일본의 고대 천황제. 3. 중세적 봉건제 국가. 유럽의 중세, 일본의 귀족 지배 체제, 중국의 경우에는 한당 제국 시대에 발달한 번진이 이해당한다. 4. 근대적 전제국가. 유럽의 절대왕정, 중국의 명청제국, 일본의 바쿠와 근대 천황제. 여기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고대적 전제가 확립되기 이전에 해당한다.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그리 큰 비중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리우스가 죽고 페르시아 왕위에 오른 아들 크세르크세르는 부왕의 유언을 받들어 제3차 그리스 원정을 준비했다.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르는 약 16만 명의 병력과 1200척의 함선을 끌고 그리스 북부로 진격했다. 그의 군대는 4년에 걸쳐 노예들의 동원, 오늘날의 다르다넬스인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선박을 연결시켜 만든 다리를 건넜다. 한편 마라톤 전투 중 밀티아데스 휘하에서 전쟁 수업을 받은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에서 명망이 높은 지도자로 부상했다. 페르시아는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아테네는 육군만으로는 그들의 침략을 막을 수 없으니 에게해를 지킬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 아니, 함선을 건조하고 선원을 양성하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테미스토클레스의 호소에 힘입어 아테네는 3단 노함선을 건조했다. 170명까지 노를 저을 수 있는 이 배는 1인당 하나의 노를 맡도록 했으며 전체적으로는 3단을 배열되어 있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모두 총 380척의 함대를 확보했다. 1200척의 페르시아 함선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지만 그리스 3단 노함선이 질적으로는 우수했다. 당시 해전은 육지가 보이는 곳이나 해안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서 전개되었다. 그리스 3단 노함선은 페르시아 것에 비해 기동성과 충격력에서 훨씬 뛰어났다. 그리스 함선은 단단한 뱃머리를 높이 세우고 최고 속력으로 돌진, 적선에 부딪힘으로써 적선을 침몰시킬 수 있었다. 페르시아 육군이 에게해 북쪽 해안을 따라 마케도니아와 테살리아 지방을 통과해오자 그리스인들은 테르모필레의 좁은 산길에서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곳은 테살리에서 아타카로 향하는 관문에서 아테네 북쪽 130km 지점이며 동쪽으로는 에보이아 해협에 있다.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7,000명의 보병을 이끌고 좁은 산길을 지켰다. 요에지 레트모필레에 도착한 페르시아 육군은 우선 정찰 행동에 사의를 보냈다. 5일째부터 쌍방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창과 방패만으로 방어전을 치르는 스파르타군은 적의 화살이 소나기처럼 쉼없이 쏟아지는데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레오니다스는 이때 병력을 분산 배치한 관계로 겨우 1000여 명의 병력밖에 없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기습군을 맞아 결사항전하여 최후의 1인까지 목숨을 잃고 말았다. 또한 다른 장소의 수비대도 전사하거나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 레오디나스의 방위전은 무모한 것이었을까? 전쟁사가 견해는 이렇다. 아르테미시온 해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그리스 해군이 그런대로 적군을 현혹시키면서 에보이아 섬과 본토 사이의 좁은 해협을 무사히 되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 바로 레오니다스다. 스파르타 전사들의 장렬한 옥새는 전체 그리스인들에게 크나큰 감명을 주었다. 그리하여 훗날 이 싸움터에 시인 시모니데스의 다음과 같은 시를 새긴 비석이 세워졌다. 나그네여, 가서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우리들은 명을 받들어 여기에 잠들었다고. 이후 페르시아군은 여세를 몰아 파도처럼 중부 그리스를 휩쓸고 아테네까지 진출했다. 육전에서의 잇따른 패배 소식을 들으며 그리스 함대는 해안을 따라 아테네와 살라미스 섬을 향해 멀리 우회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제 함대 외에는 그리스를 구할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함대를 유인해서 해전을 벌여야겠어. 전투 장소는 살라미스 섬과 아티카 사이의 해협이야. 그곳 해협은 폭이 2-3km로 좁아서 페르시아의 밀집 함대를 끌어들여 싸운다면 우수한 해군을 거느린 우리 그리스에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본래 살라미스 섬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아들을 낳은 곳으로서 그곳을 점령한 자가 바다를 장악한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섬이었다. 크세르는 이미 육지를 거의 점령한 상태에서 해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으나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크세르에게 위장 간첩을 보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스군은 공포에 빠져 달아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든 크세르는 9월 29일 날이 밝자 공격을 개시했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페르시아 함대를 본 그리스 군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침착하게 전투 대응을 유지하고 끝까지 버텨라. 전술적 이점은 그리스 쪽에 있었다. 페르시아 함대가 좁은 해협 때문에 대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무질서하게 공격하는 데 비해 그리스군은 준비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격을 취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또한 빠른 속도와 단단한 충각을 이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해협이 페르시아 함대로 꽉 메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지금이다! 공격하라! 그리스 3단 노함선은 적선에 노를 부러뜨리고 적선 좌우 측면을 들이받고 하는 등의 기술적 이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약 7시간의 격전을 치른 결과 페르시아는 200척의 함선을 격침당하고 또 그만한 숫자를 그리스군에 포획당했다. 이에 비해 그리스 함대는 불과 40척을 잃었을 뿐이었다. 크세르크세르는 원정 후 시일이 너무 오래 지난 데다가 해상에서 대패를 당해 보급마저 끊길 위험에 처하게 되자 서둘러 회군하고 말았다. 그리스 해군은 여세를 모아 이듬해 여름 소아시아 지역으로 출동하여 페르시아의 나머지 함대를 모조리 쳐부셨다. 살라미스 해전 후 그리스는 2번 다시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써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아테네는 오랫동안 지중해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 초한전. 장기판으로 남은 항우와 유방. 흔히 문명의 발상지를 4곳으로 꼽지만 사실 넓게 보면 2곳이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명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류 문명은 크게 오리엔트 문명과 중국 문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문명은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3곳에서 독립적으로 생겨난 오리엔트 문명은 인더스로 단절되었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서서히 합치면서 서쪽으로 전달되었고 이후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유럽 문명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중국 문명은 황하 유역의 중원에서 발생하여 내내 중원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한반도와 일본으로 퍼져간 것은 문명의 중심 이동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이다. 초기 중국 역사에서 중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춘추 시대를 거치면서 중원 문화권은 양치강 이남까지 확대된다. 이른바 춘추 5패 중에 초, 오, 월, 3국이 강남의 국가들이다. 또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은 중원 서쪽의 황하, 상류까지 확대되었다. 기원전 221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는 진이 바로 중원 서쪽에서 일어난 나라다. 도시국가 시대를 마감하고 최초의 영토국가인 진제국이 수립되면서 한족 문화권의 강역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사방은 이른바 오랑캐 지역이 되었다. 죽 써서 남준격. 진나라가 계속되었더라면 한족은 진족이 되었을 테고 한자는 진자가 되었을 것이다. 중국 민족의 고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화폐와 문자를 통일한 것은 진시황의 위협이었으니까. 그러나 진의 통일은 불과 15년을 가지 못하니 진시황은 애써 통일제국을 만들어 놓고 남 좋은 일만 한 격이었다. 진시황은 엄청난 규모의 토목사업과 분서갱유로 유명한 철권 군주였다. 그런데 이런 정치는 강력한 지도자가 재직 중일 때만 가능하다. 진시황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 각지에서 진나라의 독재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항우와 유방이 있었다. 공동의 적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통일전선이 형성된다. 당시 리더는 항우의 숙부인 항량으로 그는 춘추전국 시대 전통의 제후국인 초나라 귀족 출신이다. 항량은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어렵사리 초나라 왕손을 찾아내 회왕으로 옹립하고 초나라를 재건했다. 물론 실세는 회왕이 아니라 항량이었다. 중국 역사에서는 항상 상징과 실세가 구분되는데 이는 주나라 왕실을 상징적으로 섬기면서 제후들끼리 싸웠던 춘추전국 시대 이래의 전통이다. 변방의 하급 관리였던 유방은 자기 지방에서 소규모 반군을 일으켜 활약하다가 항량에게 가담했다. 기원전 208년 항량이 전사하자 실세의 승계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연히 항우여야겠지만
회왕의 마음은 유방으로 기울였다. 25살의 젊은 항우는 기질이 거칠어 온건하고 나이도 있는 40세의 유방이 낫지. 하지만 나도 항씨 가문의 힘으로 즉위한터에 노골적으로 의견을 낼 수는 없어.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을 먼저 정복하는 사람을 그곳의 왕으로 삼겠다. 이로써 항우와 유방의 관계는 동료에서 라이벌로 바뀌었다. 항우는 진의 관군을 보이는 대로 족족 무찔러가면서 함양을 향했고 유방은 가급적 전투를 피해가면서 행군했다. 항우가 함양에 닿았을 때는 이미 유방이 한 달 전부터 함양에서 터를 잡고 민심까지 다스려 놓은 상태였다. 화가 난 항우는 홍문에 진을 치고 궁리했다. 한편 유방은 항우의 함양 입성을 저지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새 분리는 느끼고 작전을 바꾸었다. 직접 홍문을 찾아가 함양을 바치고 아부하는 거다. 당시 항우의 군대는 정병 40만, 유방의 군대는 오합지졸 10만이었으니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유방이 그 점을 알아차린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항우도 그랬다는 것이다. 항우의 참모가 권했다. 이참에 유방을 죽이십시오. 하지만 항우는 유방을 라이벌로 여기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 홍문의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라이벌에서 적으로 바뀌어 기원전 202년까지 4년 동안 전쟁을 벌였다. 거럭대전에서 진나라 대장 왕리를 죽이고 장한을 항복시킨 항우는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함곡관으로 진군했다. 그런데 함곡관에 이미 와있던 유방의 군대들이 항우 군대의 입관을 저지했다. 대로한 항우는 군사를 명해 함곡관을 맹공하게 했다. 함곡관을 쉽사리 함락한 항우의 군대는 그 승세를 타서 신풍, 홍문까지 진군해 그곳에다 진을 쳤다. 거기서 유방의 군대가 있는 패산까지는 불과 40리였고 항우는 이튿날 총공격을 실시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항우의 숙부 항백은 유방의 모사 장량과 친구지간이었다. 항백은 친구 장량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야밤을 틈타 유방의 진영으로 가서 장량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알려줬다. 장량이 그 말을 전하자 유방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야단났네. 일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항백을 불러 도와달라고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항우에게 사정해 우리를 용서하게 해야지요. 이에 유방은 급히 주한상을 차리고 항백을 불러 극진히 대접했다. 내 딸과 항백의 아들을 혼인시켜 사돈을 맺는 건 어떠오? 아하하하, 내일 아침 일찍 항우를 찾아와 좋은 말로 사죄를 하시오. 그러면 내가 곁에서 도와드리리다. 이튿날 아침 유방은 장량과 번쾌 그리고 군사 100명을 데리고 항우를 만나러 홍문으로 갔다. 항우를 보자 유방은 무척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저와 장군은 함께 진나라를 치기로 하고 함양으로 진군했는데 장군은 북쪽으로 진군하고 저는 남쪽으로 진군하였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제가 먼저 관중으로 들어와 함양을 함락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장군을 뵙게 되었으니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어떤 소인배들이 장군과 저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장군께서는 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길 바라옵니다. 성미가 고든 항우는 유방의 가련한 상을 보자 노기가 가뭇없이 사라졌다. 즉시 연회를 차려라. 장군도 한 잔 드시지요. 항우의 태도는 점차 화해롭게 변해갔다. 연회석에서 항우의 모사 범증이 항우에게 눈짓을 하며 옥술잔을 자꾸 가슴 앞으로 들어보였다. 어서 유방을 죽여 없애라는 재촉이었다. 그러나 항우는 본체만체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범증은 구실을 대해서 밖으로 나와서는 항우의 사촌 형인 항장을 찾아서 당부했다. 항우는 마음이 너무 묻어내서 안 되겠네. 임자가 술상 앞으로 가서 유방한테 술을 권하고 흥이 돕는다고 칼춤을 추다가 기회를 봐서 한 칼에 베어버리게. 그런데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것을 본 항백은 자칫하다가는 자신과 사돈을 맺은 유방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았다. 칼춤이란 둘이 추어야 멋이지 혼자 추는 법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칼을 뽑아 들고 나아가 칼춤을 추면서 유방을 보호했다. 일이 그렇게 되니 항장은 손을 쓸래야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사태가 위태로워지자 유방의 모사 장량은 기회를 엿봐 밖으로 빠져나와서 번쾌를 불렀다. 큰일 났소. 지금 연회석에서 항장이 칼춤을 추고 있어. 칼끝이 폐공을 겨누곤 하는데 자칫하면 큰일이 나겠소. 뭐요? 그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오. 내가 들어가 보리다. 보검과 방패를 들고 달려간 번쾌는 앞을 가로막는 문지기들을 밀쳐버리고 노기 중천의 군막 안으로 들어갔다. 얼굴에 노기를 띤 시커먼 사람 하나가 느닷없이 연회석으로 뛰어들자 항우는 급히 검을 쥐며 외쳤다. 이놈! 넌 누구냐? 장량이 급히 나섰다. 폐공의 차부인 번쾌입니다. 시간이 지체돼서 배가 고파 그러는 것 같사옵니다. 항우는 번쾌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찬탄을 했다. 과연 대단한 장사로군. 그에게 술 한 대와 돼지다리 하나를 상으로 내주어라. 술 한 대를 단숨에 들이키는 번쾌를 지켜보고 있던 항우는 그 호걸스러운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어 물었다. 술을 더 마시겠는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주면 더 먹겠습니다. 애당초 회왕께서 뭐라고 약조를 하셨습니까? 먼저 함양을 점령하는 사람을 그곳에 왕으로 세운다고 하였지요. 그러다 폐공께서 먼저 함양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폐공은 창고들을 봉해놓고 군대는 함양에서 나와 패상을 주둔시키고 대왕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이 많은 폐공께 상을 내드리지 못할 망정 이간을 일삼는 소인배들의 말을 듣고 폐공을 죽이려고 하시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나라 왕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답변이 궁색해진 항우는 그를 불러 장량 곁에다 앉혔다. 그 사이에 정신을 차린 유방은 볼일을 본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으며 장량과 번쾌도 따라 나갔다. 유방은 그 기회에 자신의 군용으로 몰래 돌아가고 싶었지만 작별 인사도 없이 간다는 것이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것 같아 망설였다. 그것을 본 번쾌가 발을 동동 굴렸다. 천하를 도모하는 사람이 그 잘난 예의에 발목이 잡힌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도마 위에 오른 고기가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인데 예의가 다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것을 따질 경황이 아닙니다. 어서 가십시다. 안 가시면 큰일 나십니다. 유방이 빠져나간 후 장량은 한참 동안 있다가 유방이 군영에 도착했을 때쯤에 항우의 군막 안으로 들어가 사과를 했다. 폐공은 원래 주량이 적은 데다 오늘 과음을 해서 미처 대왕님께 작별 인사도 못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폐공께서 대왕님께 드리는 한 쌍의 백벽이고 이것은 범증께 드리는 옥술잔이옵니다. 백벽을 받은 항우는 아무 말이 없는데 범증은 성이 나서 옥술잔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보검을 내리치며 산산조각을 냈다. 이 정말 큰일을 못할 사람이야. 저런 사람을 도와주는 내가 부질이 없지. 에휴, 항왕의 천하를 아슬 자는 저 유방뿐이거늘 우리는 장차 유방의 포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홍문의 연회는 이렇게 초안전쟁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홍문연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벌이는 연회석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항장이 칼춤을 추는 의도는 폐공을 해치려는 데에 있다는 뜻인 항장건무 의지의 폐공이라는 성구도 여기서 비롯됐다. 전략의 승리. 유방의 양보로 대권 단일 후보가 된 항우는 서초를 건국하고 스스로 폐왕이라 칭했다. 항우를 초폐왕이라 부르는 건 이 때문이다. 그리고 2위 후보와의 격차를 더 멀리하기 위해 유방을 중원 변방의 한중왕으로 봉했다. 유방이 한나라의 건국자가 되는 건 이 때문이다. 결국 이 터무니없는 분봉이 초안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먼저 도발한 건 유방이었다. 유방의 오른팔 한신은 함양을 기습하여 순식간에 정복했다. 당시 항우는 진의 멸망 후 전국시대 제후국의 후예를 자처하며 반군을 일으켜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을 무찌르는 데 골몰해 있었다.
불의의 기습을 당해 기선을 빼앗겼지만 항우가 말머리를 돌리자 금세 전세는 역전되었다. 항군의 항우의 초군에게 역전 연패를 하며 밀려났다. 유방 자신도 적군에 포위되어 죽을 뻔한 고비를 2차례나 넘기니 홍문의 만남까지 합치면 벌써 4번째 사는 목숨이었다. 유방을 구해준 건 병력이 아니라 전력이었다. 항군의 주력은 진나래 때 설치한 곡식 창고인 오창을 점령하고 초군과 공방전을 벌이며 대치했다. 당시 양군의 간격은 불과 200보였다고 한다. 수비는 밀집이고 공격은 기습이다. 모든 군대를 중앙군으로 편성한 항우에 비해 유방에게는 각지에 흩어진 소규모 지원군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초군의 옆과 뒤에서 게릴라전을 펼쳤다. 점차 형세는 역전의 기미를 보였다. 항우가 간절히 바라는 건 정면 승부. 그러나 유방은 좀처럼 응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맞서기를 수개월, 마침내 항우는 유방에게 제안했다. 홍구강의 동쪽을 초나라로, 서쪽을 한나라로 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하자. 좋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이후의 중국 역사에서도 남북조 시대는 등장하지만 동서조 시대는 없었다. 유방은 휴전 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다시 기습을 가했다. 오랜 지구전으로 기력을 탕진한 초군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기원전 202년 해하에서 항군의 사면초가 속에 포위된 항우는 역발산 기계세를 부르고 자결했다. 역발산 기계세, 시분리해 추불서, 추불서해 가네하, 우해 내야카.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 또한 세상을 덮을 만하나 때와 운이 불리하니 추 또한 달리지 못하는구나. 추가 달리지 못하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우여 그대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단 한 번의 패배로 해하에서 항우는 수십 명밖에 남지 않은 부하들에게 쓰라린 심금을 토로했다. 내가 오늘날까지 8년 동안 70여 차례의 전투를 치렀건만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주위의 숭자가 영원한 승자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리라. 사실 출발점에서는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항우는 존경받는 초나라 왕족이요 용맹과 기백이 하늘을 찌를 듯한 장군이지만 유방은 보잘것없는 관리였던 처지에다 전쟁 경험도 거의 없었다. 또한 항우의 군대는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정식 훈련을 거친 군사들이었지만 유방의 군대는 토목공사장에서 도망친 농민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신분 차이는 전략의 차이로 직결되었다. 감히 유방이 나를? 전통의 제후국인 초나라가 천하를 제통이라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러면서 항우는 부하들에게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평민 출신이지만 유방은 참모들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으며 부하들에게 수시로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실제로 항우를 해하로 포위할 수 있게 된 데는 항우를 포위하면 한신과 팽월에게 영지를 분봉하겠다. 이 약속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일찍이 항우가 이인자 유방에게 한중의 영지를 분봉하여 불만을 산 것과는 큰 차이다. 그렇게 본다면 보잘것없는 신분과 능력이 오히려 유방의 승인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대중의 인기는 아무래도 영웅을 향하는 법이었어 오늘날의 한족까지도 한나라의 유방보다는 비운의 영웅 초패왕을 아쉬워하며 경극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또한 지구전과 유격전이 어우러진 초안전의 성격은 오늘날 장기판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남경태의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남경태 작가는 많고 많은 주제 중에서 특별히 전쟁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작은 창문으로 가장 넓은 것을 보여주는 게 전쟁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남경태의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에서 방송된 신준모의 에세이 어떤 하루 만나보시죠.